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24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24페이지에 있는 그 7번 문제 있죠? 역시 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말 자본이죠? 첫 출발점이 뭐 이게 기초 자본이라고요. 자본은 왜 증가해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말 자본을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고 기초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 어떻게 구해요? 올해 수익에서 올해 비용을 빼자. 그럼 이게 단기 순이익이다.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기초 자본, 그러니까 거기를 묶어 보세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이렇게 돼 있으면 기초 자본이 얼마는 80만 원. 얘가 8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기초 자산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 기억. 넌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150에서 얼마를 빼요? 70을 빼야죠. 그럼 80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은 70만 원이 돼야 된다. 기억은 70만 원. 됐죠? 자, 이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총수익, 총비용의 순이익이 있어, 순이익. 그러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이 아니에요. 순이익이 얼마라고 줬냐면 40만 원이죠, 40만 원. 근데 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리을이라고 했죠, 리을. 비용이 리을이라고 했죠, 리을. 그죠? 예. 요새는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좀 먹었는지 이게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그 CF에도 보면 이제 박성우 있잖아요. 신세계 나오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경찰로 나오다가 뭐 이렇게 보여주면 김민재가 이렇게 보여주면 갑자기 안 보여 그런 것 같아 느낌에. 원래 시력이 괜찮았었는데. 자, 아무튼 리얼인데 여기 이게 4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얼마? 여기 60만 원. 여기 6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동체 시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좀 보면은 보이는데 처음에 딱 바로 딱 하는 순간에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40만 원, 이게 4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뭘 구했냐면 기말 자본 얼마예요? 80에서 40을 더하니까 얘가 얼마다? 120만 원이다. 얘가 12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리을은 얼마? 60만 원. 리을은 6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기말 자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120만 원이고요.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위에를 보겠습니다. 기말 부채가 50만 원, 즉 디귿이 있어요. 디귿. 요게 디귿이네, 요게. 디귿은 120만 원이에요. 디귿은 1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50만 원, 얘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말 자산을 뭘로 줬냐면 니은을 줘, 니은. 니은에서 50을 빼면 100, 얘는 얼마? 얘는 170이죠. 얘는 170 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돼요, 3번. 기억은 얼마냐면 70만 원. 기억 어디 있죠? 해가지고 기억 여기 70만 원. 그 다음에 니은 기말 자산 여기 니은 170만 원. 그 다음에 디귿 어디 기말 자본 여기 120만 원 디귿. 그 다음 리을 비용 여기 있네.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또 하나 해볼게요. 밑에 8번 문제. 8번 문제. 거기 보시면 기초 자본이 있고요. 두 개를 묶어 보세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이 10만 원. 여기 기초 자본은 여기 1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줬냐면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를 하셔야 돼요.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니까 기말 자산이 25만 원에서 기말 부채가 12만 원을 빼보자. 그럼 여기 기말 자본 얼마? 이건 13만 원이죠. 13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 얼마예요? 3만 원 돼야 돼. 단기 순이익 3만 원. 이렇게. 근데 총 비용이 5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총 비용이 5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은 얼마에? 8만 원이죠. 8만 원. 8만에서 5만 원을 빼면 3만 원 된다. 이런 뜻이. 답은 몇 번이다? 2번. 답은 2번. 그러니까 우리 공사공단 회계학 엄청 쉬워요, 여러분. 무난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에서. 우리 8번에 그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기말 자본은 얘죠. 얘 13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수익은 얼마가 되냐? 여기 저기 8만 원 수익. 그다음에 순이익은 얼마? 여기 3만 원 되겠다. 3만 원.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기간 반드시 1년, 거기 반드시란 말 틀렸죠. 그러니까 보통 1년 하지만 6개월 법인도 있고 3개월 법인도 있고 뭐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개시일부터 청산이 아니죠. 30년 한다. 제 거래처 중에 지금 40년 넘은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쪼개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죠? 답은 3번. 회계기간.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억지로 막 문제를 낸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고요. 9번 같은 문제는 그냥 막 갑자기 막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상한 질문한다 보시면 돼요. 답은 찾을 수 있죠.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니까 4번처럼 뭐냐면 장소적 범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기간적, 회계기간 1년 동안 이런 뜻입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이제 기업 실체라고 하죠. 실체. 그래서 그건 장소적 범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연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지배회사, 종속회사 있죠? 종속회사 거도 내 걸로 본다. 이렇게 그건 장소적인 걸로 보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손쉽게 3번. 자, 그럼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자, 재무제표 특성과 한계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옆에다 써보세요. 우리 충당부채가 추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충당부채. 뭐 예를 복구 충당부채, 복구비를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 할 때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치 이게 다 추정치예요. 거기 대손 충당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허용합니다. 그 다음 2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 2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재무제표는 대부분 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미래적인 거고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지 산업 또는 경제 전반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몇 % 이런 거는 재무제표에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10번의 답은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게 상당수 들어가고 그 옆에다 좀 써보세요. 이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추정을 하는 게 재무제표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 자, 최근 정부는 그동안 정부 부분에 적용했던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복식부기. 자, 언제냐면 2007년부터 정부에게도 복식부기 그 전까지는 단식부기였어요. 한마디로 뭐 엉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도 뭐냐면 실적 같은 거를 이제 나타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같은 거 거둔 다음에 막 어떻게 해서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죠. 왜? 복식부기니까. 현재 복식부기를 도입했는데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 나타나게 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산 시에 건물, 차량 같은 유형자산에 대해 미쳐보세요. 감가상각이죠. 문제가 뭐냐? 다음 중 감가상각 회계 처리에 해당되는 개념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의 발생주인데 자 찍더라도 4번 현금주의를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금주의 지우시고 그 다음에 1번 실현주의 써보세요. 실현주의는 수익에 대해서만 써요.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용이잖아요. 감가상각인 비용.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을 지금 개념이 없는 거고 자 우리 보수주의는 뭐라고 했죠? 재고자산 저가법 쓰는 거하고 그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손상차손하는 거. 올라가는 건 인정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만 인정한다고 했죠? 답은 2번의 발생주의입니다. 근데 옆에다 써보세요. 옆에다. 뭐냐면 우리 감가상각하고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감가상각 왜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말을 써요. 감가상각을 원가 배분이란 말을 써요. 이 원가는 무슨 원가겠어요? 당연히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 배분한다. 배분한다. 안 분한다. 이런 뜻이죠. 왜?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계속기업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계속기업에 가니까 상각을 왜 하는 거예요? 회사가 쭉 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청산할 거면 사온 게 다 비용이죠. 회사가 쭉 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계속기업의 가정이 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가상 관련된 거 이걸 좀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여기 11번 문제 11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12번 또 한 번 해보세요. 12번.
자, 뭐냐면 12번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요거와 관련된 거. 자,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묶어보세요. 자산 빼기 부채하면 기초자본이죠. 4만에서 18,000원 빼면 얼마가 된다? 기초자본이 22,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수익 빼기 비용 해보세요. 수익은 33,000, 비용은 24,000이니까 단계순이 9,000이에요. 그러면 기말자본 얼마? 31,000원이죠.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되죠, 이제. 이거 안 써도 되죠, 지금. 안 쓰고 여기다 썼어,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거기 봐보세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냐? 그렇지.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되냐? 그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 봐보세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31,000원 된다. 여기 31,000원. 근데 이 기말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가보시면 뭐라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기말 부채가 39,000이래요. 여기 39,000. 그러면 기말 자산 얼마예요? X-39,000이 31,000. 두 개를 더하니까 7만 돼야죠. 7만에서 39,000을 빼면 31,000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기말 자산은 7만이고요.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된다? 31,000원 된다. 이거 계속 똑같아.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서 단계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회사 설립할 때의 자본이죠. 올해 번 거를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죠. 기말 자본. 됐죠? 똑같은 문제 13번인데. 자,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써볼게요. 자, 우리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하고요. 유상 증자를 더하세요. 증자. 뭔지는 아직 덜 배웠죠? 이렇게. 그리고 현금 배당을 빼라. 마이너스 현금 배당. 요게 바로 기말 자본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단기 순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요게 총포괄 손익이라고 배워요. 자, 유상 증자를 뭐라 부르냐면 나중에 배워요. 소유주 투자, 주주에 의한 투자. 얘를 소유주 분배라고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자본은 15만 원이고 여기 기초자본 15만 원. 이렇게.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은 기말자본과 순이익. 기말자본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총수익, 총비용 봐보세요. 총수익 20만 원, 총비용 16만 원이니까 단계수익 4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3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얼마냐면 2만 원이죠. 그래서 일단 물어본 질문에 단계수익 얼마냐? 그럼 4만 원 나와 있죠. 단계수익 4만 원. 근데 기말 자본은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기말 자본. 그럼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게 5만 원이니까 15만에서 5만 원 더하면 얘는 얼마? 20만 원이죠. 20만 원.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에 있는 20만 원입니다. 답은 3번에 있는 20만 원. 그래서 제가 해설에 써는 게 그거예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거기서 소유주 투자를 빼고 소유주 분배를 더하면 단기 수익 나오는데 이렇게 써는 거죠. 자, 그 얘기 뭐냐? 책에 있는 건 이걸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얘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고 유상 증자가 소유주 투자지 얘를 빼고 소유주 분배를 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걸 지우시고 이걸 써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일치해.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부호가 플러스예요. 유상 증자하면 자본 증가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고 현금 배당 주면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본이 감소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항목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항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말 자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입증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가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기초 자본이 15만 원이죠. 제가 해볼게요. 이제 현금이 15만 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자본금이 뭐 15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이제 4만 원이 돼야 돼. 단기 순이익이 4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일을 해주고 4만 원어치
일을 해주고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는 급여니 뭐니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일을 해주고 용역 수익 등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물건을 사다 파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물건을 10만 원씩 샀어요. 그럼 이 현금이 5만 원 되고 여기 상품이 1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14만 원에 팔았어요. 상품을 14만 원에. 그러면 상품이 없어지고요. 매출이 14만 원을 이익이익을 14만 원 증가시키고 상품은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0만 원 비용.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 이익 잉여금이 4만 원이 됩니다. 이게 4만 원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게 3만 원. 그래서 유상증자는 요 색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상증자하면 3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이 얼마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돼야 돼요. 자, 상품이 10만 원 나가고 돈이 14만 원 들어오니까 현금 얼마가 돼요? 5만 원에 14만 원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된다? 19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유상증자가 있다는 유상증자가 얼마냐면 3만 원. 그럼 돈이 3만 원 들어오면 얘가 얼마? 22만 원 되고요. 자본금이 3만 원 증가하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18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금 배당이 2만 원만큼이죠. 그럼 돈이 2만 원 나가면 얼마가 돼? 얘가 20만 원이 되고요. 배당이 2만 원 나가니까 이게 2만 원 되죠. 그래서 18만 원에서 2만 원 되면 얘가 딱 기말이 얼마가 돼요? 20만 원 딱 되죠. 지금 이대로 맞춰본 거니까 기초자본 15만 원에다가 단계수익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유상증자하면 자본 증가하고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그럼 기말자본 얼마가 돼? 20만 원. 여기 20만 원 딱 맞아떨어져. 물론 이게 자산과 자본이 현재 일치 부채가 없으니까 자산이 딱 20만 원 딱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옆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건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뒤에 우리가 이걸 배운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 이거 당연히 모르죠. 근데 왜 한 거냐면 우리가 곧 이걸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간 다음에 반드시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회독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푼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피상적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에 대입하세요. 그리고 푼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의미를 알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면서 해보면 절대로 이걸 잊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 보세요. 이걸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초자본이 최초의 투자 원금이죠. 이만큼 벌면 자본이 증가하고 증자가 일어나면 자본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증자가 뭔지는 나중에 13장 자본에 가서 배워요. 배당을 주면 자본이 감소해서 남는 게 기말 자본이다. 기말 자본이 20만 원이라는 걸 제가 지금 보여줬잖아요. 괜히 한 건가요? 괜히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요거 한 번씩 연습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혜민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순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책 있다 보면 이제 혜민 나오죠. 그렇죠? 제 딸이 혜민이라서 혜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봐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BS를 한번 그려봐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답을 낼 때는 자산은 플러스 부채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 뭐냐면 단기 차입금이죠. 여기라고요. 얼마? 20만 원. 자, 이익이익은 자본이죠. 이익이라고 쓰겠어요. 여기 얼마예요? 5만 원. 이렇게.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30만 원. 현금은 자산이죠. 공 하나 빠졌네요. 18만 원. 이렇게 공 하나 더 쳐주세요, 여러분. 18,000원 아니고 18만 원이에요, 공 하나. 매출 채권 있죠? 얼마냐? 8만 원. 매입 채무 있죠? 11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산의 총합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거기 하는 거. 자산의 총합이 얼마냐? 30에다가 18만, 48에다가 8만 원 하면 얘는 얼마? 56만 원이죠? 그럼 부채 자본도 56만 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부채가 얼마냐면 31만 원이죠? 이 56만에서 여기 나오면 31만 원을 빼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본 얼마다? 25만 원. 그래서 만약에 이러고도 시험 문제예요. 자본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 문제. 그럼 자본금은 20만 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25만 원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14번 문제를 할 때는 원래 어떻게 풀어요? 14번 문제를 풀 때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요. 거기 이익여금 5만 원은 지우라고요. 왜 지워야 돼요? 이 자본 안에 이익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익염 준 거를 지워놓고 그냥 이 전체가 자본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익염은 언제 쓰냐면 다음 시험에 제가 이걸 주고 자본금이 얼마냐 물어볼 거예요. 자본금이. 그러면 이익염이 5만이니까 이 전체 자본은 25만 원 돼야 돼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가 돼?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가 제가 14번 문제를 주고 다음에는 주식회사 해면에 자본금이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 20만 원. 자본이 얼마냐 그럼 얼마? 25만 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그리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는. 자산은 플러스, 부채는 마이너스.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 14번 문제.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뒤에 바로 배울 텐데 이게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정 과목을 좀 외워둬야 돼요. 개정 과목을 외워둬라. 이런 뜻이 개정 외워둬라. 자, 그래서 거기 1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5번 문제 보죠. 15번. 자, 15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틀린 게 뭐냐 이렇게. 자, 먼저 1번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동그라미 치시고, 자산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부채 가액만으로 기업 실제 가치를 평가할 땡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자본이 있어요. 자본하고 거기다 써봐요. 시가총액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뭐죠? 주가의 합이죠. 시그마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의 합이 바로 시가총액이에요. 기업 전체의 가치. 이렇게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한 거고요. 이 주가는 기업의 미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으면 과거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올라요. 높단 말이에요. 또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잘 나갔지만 앞으로 비전이 없는 회사는 주가가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BS는 과거고 이렇게 과거를 정리한 거고, 이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정리한 거다. 미래를 나타낸 거다. 관련성이 없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회계의 고유한 한계가 있어서 재무상태표에 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이다. 사람이 곧 자산이에요. 사람의 가치 이런 거는 재무상태표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면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했잖아요. 잡스의 그 우수한 능력 주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돼요? 걔가 BS는 표시가 될 수 없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정부에게 보면 유산 자산이 있어요. 유산 자산. 유산 자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있어요. 경복궁 얼마로 할 거예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륵사지 뭐 탑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로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좋은 자산 아니에요. 뭐 한려수도가 있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부에 기록된다,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천마총은 얼마예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건 다 숫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 기업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량화하고 숫자화할 수 있는 것만 회계 장부로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든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15번에 보시면 15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확실성이나 비용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서 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우발부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고 비용 대비 효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곧 배울 텐데 우리 소모품이나 소모품 B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원래는 사형분, 미사형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그런 항목들은 원래는 자산이지만 재무상태표는 안 나오고 그냥 손익계산서에 사온 거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실체 유동성, 재무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동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기간에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재무 탄력성은 좀 기간 장기간을 얘기한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주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는 뭐냐면 이 공부하는 그 요령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먼저 주관식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회계를 전공한 분도 있겠지만 전공 안 한 분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대학교에서 회계 수업은 뭐 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건 이제 리포트 이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률 어디에 속하는지 특별하셔. 퀴즈 같은 거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영어 단어 수고도 같이 뜻을 좀 이해하죠. 뜻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선급금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동시상황에 항상 세트로 해야죠. 선급금이 미리 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선급금이 있고요. 선수금이 있어요. 선급금은 뭐냐? 계약금토로 돈을 미리 지급한 게 선급금이에요. 미리 받은 놈은 선수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수금. 그리고 여러분들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매출과 비교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미리 받았지만 물건을 안 줄 거예요. 그럼 수익이 인식이 안 되고 부채가 돼.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물건을 건네주면 선수금이 없으니까 분계를 제가 적어볼게요. 뭐냐면 내가 100원어치 돈을 미리 받았어요. 부채예요, 선수금. 100원. 이 이제 물건을 넘겨줍니다. 그럼 선수금이 없어지고요. 뭐가 나와요? 매출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금 부채. 그러면 미리 준 놈은 뭐예요? 걔는 자산이죠.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선수금, 선급금 이런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용어를 빨리 숙지를 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면 여기 미수금 나오죠. 2번 보면 자, 미수금 있어요. 미수금. 그리고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거기 밑에 보면 매출 채권이 있어요.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미수금이 있으면 여러분 또 외우셔야 돼요. 미지급금. 회계 처음 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미수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차를 팔았는데 돈을 아직 안 받으면 미수금이에요. 차를 샀는데 돈을 안 주면 미지급금이 돼요. 그 다음에 뭐랑 구분해야 되는 이거예요?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가 있어요. 항상 동시상황이에요. 양쪽을 다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반대말 외우던 것처럼 봐보세요. 자, 매출 채권은 뭐냐? 내가 물건을 파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게 매출 채권이. 돈을 줄 의무가 생긴 게 그게 매입 채무라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을 구분해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출 채권은 주된 영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 얘는 뭐냐? 비품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미수금이 된다. 매출 채권과 미수금을 구분해야 되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거래처 미수금이 있다. 거래처 매출 채권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미수금이 아니고 매출 채권.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미지급금 매입채무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고자산을 사오고 돈을 안 주면 매입 채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고 돈을 안 주면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돈을 빌리면 뭐예요? 차입금이죠. 다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나중에 갚으면 뭐예요? 장기 대여금. 상대방이. 빨리 가면 단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있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선급금, 미수금 배웠고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있죠? 3번 임대료 별표 치시고 자, 걔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여러분 어디랑 또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할 텐데 내일 아마 수정 분계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 70페이지 제일 하단을 가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목이 5절에서 수정 분계가 제일 밑에 보면 선급 임차료가 있습니다. 선급 임차료. 그리고 그 옆에다 우리가 임차료를 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트라이얼 밸런스 이렇게 돼 있죠. 시산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수익,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세예요. 월세. 내가 건물주한테 세를 들었어요.
월세를 준단 말이야. 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임차를 지급하다. 왜? 나는 비용이에요. 건물주는 뭐예요? 임대를 수취하다. 수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월세를 미리 지급하면 이게 선급 임차료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이렇게 내년도에는 내가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돈도 안 내고 임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수취하면 이게 뭐가 된다? 선수 임대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 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돼요. 이 관계를 아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선생님 이거 월세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도 월세 아닌가? 맞아요. 월세인데 12월 31일 기점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얘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뭐냐면 기간 경과분이에요. 내일 또 해요, 여러분.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기간이 미경과됐어요. 그래서 올해 비용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구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또 살짝 가보겠습니다. 뒤에 살짝. 우리 아까 수정분계하는 거 거기 봤었죠? 수정분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70페이지 있잖아요. 70페이지. 그래서 70페이지를 보고 제일 밑에 제가 여러분 가로 1번 선급 임차료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뭘 써야 돼요? 임차료예요. 여러분 선급 임차료 옆에 뭐가 나? 임차료가 나와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아직 그 회계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임대료라면 선수 임대료, 임차료라면 뭐 선급 임차료를 지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다시 보시냐면 우리 28페이지죠. 주관식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료 있죠. 여기 나온 건 얘만 나와 있지만 얘뿐만 아니라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설명드려요. 비용을 이연시켜요. 그럼 자산이 되고 이연됐던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산도 차변, 비용도 차변이 되는 거예요. 자,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되고요. 이연됐던 부채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속성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라는 게 이렇게 어찌 보면 엄청 잘 짜여져 있어요. 잘 맞춰져 있죠. 이런 관계가 눈에 보이면 회계가 쉬워지는 거고 이게 눈에 안 보이면 그러니까 전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계는 룰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룰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빨리 받아들이면 회계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거고 그게 좀 늦어지면 이제 뭐냐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고수업 칠 때도 그래요. 우리 사자가 있고 칠자가 있어요. 이건 흑사락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얘는 새카매요. 이렇게. 얘는 알록달록하고. 근데 고수업 처음 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밑에 사자가 있는데 자기는 칠자 들고 있어요. 칠자를 내고 사자를 막 가져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리죠. 다르다고. 꽃이 있습니다. 큰 꽃, 육자. 그죠? 목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붓자, 국진이라고 하는 거. 그죠? 중요한 건 뭐냐? 꽃은 꽃인데 달라요. 근데 처음 치는 사람은 같아 보여요. 이거 꽃이 있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구자 들고 있는데 육자 있어요. 이거 내가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가 말리죠. 다르다고. 처음에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들의 차이 나는 거를 좀 빨리 깨우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여기 주관식 문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간 이제 내가 좀 애매모호하게 알거나 확실하게 모르는 거를 이제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예수금 있어요. 예수금은 맡아둔 돈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금. 그래서 분기 하나만 써놓게 분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사업자가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100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럼 100원이 부가가치세 소비세로. 그때 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하나만 써놓으세요. 현금이 1,100원이 들어오는데 매출은 얼마를 잡냐면 1,000원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100원만큼은 VAT 예수금이라고 씁니다. 맡아둔 돈.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얘를 거래징수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는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산 놈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10%씩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 번 보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커피도 마시고 막 했을 거예요. 뭐 물도 사 먹기도 하고 과자도 사 먹고. 그럼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직 산 거를 갖다가 10%만큼.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00원어치 뭘 샀다. 그럼 부가세가 1,000원 아니에요. 1,000원을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1,000원을 계좌이체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전 국민이 그렇게 하려면 전 국민을 다 교육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건 파는 놈이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물건이면 네가 그 사람 부가세 100원을 거두라고요. 부가세를. 네가 그걸 내라. 그럼 나 입장에서 내가 사업주예요.
100원을 했지만 이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갚아야 될 거야. 국가에 갖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예수금이라 한다. VAT 예수금, 예수금. 처음 할 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 수거 외우듯이 여러분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대한 걸 표현하는 게 그게 분계라고 하는 건데 그 분계할 때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할 때 등장하는 단어 수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제시했으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두라 이런 뜻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에 가면은 또 그 뒤에 가서 이런 용어들을 막 설명을 제가 또 해요. 어디서 또 하냐면 우리 151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150페이지 가보시면 또 해요. 또 뒤에 가서 할까 하다가 보나마나 여러분들 제일 앞에 가서 선생님 주관식 문제가 제가 왜 안 풀립니까? 본문 들었는데 뒤에 한다니까요. 저를 믿어주세요. 뒤에 다 해요. 뒤에. 자 그래서 우리 28페이지 가보세요. 28페이지. 예수금이 이제 그런 뜻이고 자 미지급 비용은 써놓으세요. 미지급 이자가 있어요. 미지급 이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지금 나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 좀 봐야겠다. 그러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좀 전에 했던 예수금 285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285페이지 가면 거기 예수금이 있고요. 지금 하는 매입채무 이런 거 280페이지 가면 유동부채 하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280페이지에 가보시면 유동부채. 그래서 283페이지가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에 대한 차이 같은 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나와서 막 분계 등이 나올 텐데 분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개정 과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개정 과목을 보고 이게 제일 먼저 뭐야 돼?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지급 급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급여 같은 거. 급여는 뭐냐? 급여 지급 시스템이 그달 25일 날 주는 게 있고 다음 달 10일 날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월 급여를 언제 받아요? 1월 10일 날 받는다. 돈은 1월 10일 날 회사가 회계 장부에는 언제 걸로? 12월 걸로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분개하냐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여기 X1년도, X2년도면 X1년도에 뭐라고 분개를 해야 돼요? 돈을 안 줬어도 급여 100, 그리고 미지급 급여 100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X2년도에 1월 달에 현금을 줘요. 100원을 줘요. 그때 뭐라고 써야 돼요? 급여라고 쓰면 안 돼. 이미 급여를 인식했으니까 뭐라 한다? 미지급 급여를 지워야 된다. 미지급 급여 100을 지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미지급 급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울 거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당좌 예금이 있고요. 당좌 수표나 당좌엄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당좌 수표나 이런 것들은 또 어디 나오냐면 5장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143페이지 가보세요. 143페이지 체크만 해보시고 거기 가보면 당좌 거래가 뭔지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발췌해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알고요. 임대료랑 비교하라고 했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구분하는 거 다 했습니다. 건물, 차입금 다 알 거고요. 자본금도 알고 자본금 최초 투자 원금이고 이자 비용 배당금 다 알고 거기 16번 선급 비용에다 써보세요. 그게 뭐예요?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임차료 이런 거죠. 16번. 그래서 보험료하고 선급 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급 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선급 보험료 자산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걔는 뭐냐면 기간이 미경과했다. 보험료는 뭐 기간이 경과된 거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주관식 문제 1번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에 대한 거를 제시한 거예요. 자, 이제 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 자, 거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예요. BS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영어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독해 연습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 독해할 때 어떤 구문이 있죠. 이렇게 저 뒤에 어디 뭐 대시 있더라 뭐 이걸 찾는 거 이렇게 그런 훈련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각 회사의 자산 총액 그리고 자본을 구해보시겠나요? 그럼 대성상사 나와 있잖아요.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나와 있으니까 현금은 어떠세요? 왼쪽에다. 매입채무는 부채니까 오른쪽에다. 상품은 왼쪽에. 비품 왼쪽에. 차익은 오른쪽이죠. 자산 총합이 얼마? 59,000. 부채가 16,000을 빼면
자본 얼마가 된다? 4만 3천이 된다. 4만 3천.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유미상사 거 볼게요. 유미상사. 단기손익 금융에서 안 배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는 뭐냐? 안 배운 게 막 안 배운 단어가 나와. 근데 아무튼 얘는 뭐야? 자산이죠, 자산. 왼쪽.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에 다 배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배운 거 나올 수도 내 평상시 실력을 가지고 그걸 믿고서 판정을 내리고 하란 말이에요. 그게 단기손익 금융자산이에요. 단기손익 금융자산. 그리고 그게 자산입니다. 9천. 매출채권 자산이고요. 자본금은 자본이에요. 건물은 자산이고 매입채무는 부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9만 9천이고 매입채무 5만을 빼보세요. 그럼 자본은 얼마가 돼요? 4만 9천. 근데 그중에 자본금이 얼마예요? 3만이라면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된다? 1만 9천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산 총액이 얼마냐? 9만 9천. 자본이 얼마냐? 그럼 얼마에? 4만 9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굳이 채운다면은 얼마가 된다? 1만 9천 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나왔을 때 뭘 구분하라고 이게 자산인지 이게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 비용인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해보시고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보죠. 자 3번은 뭐냐? 손익계산서 항목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다 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IS예요. 우리 테러 조직 IS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왼쪽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이면 30만큼 대차가 30을 뭐라 부른다? 단기순이익이라 부른다. 단기순이익 어디로 가야 돼? 다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익, 잉여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이제 찾아보고 비용을 찾아볼 텐데 먼저 급여 알죠? 급여, 월급. 걔는 왼쪽이에요. 왼쪽.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왼쪽. 보면 다 알아요. 소모품비 하면 왼쪽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써보세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소모품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소모품비를 구분하셔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이 된다. 자산, 비용. 얘는 미사용분, 얘는 사용분. 소모품비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뭐래? 자산 아닌가요? 얘는 비용이라고요.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자산, 비용이니까 차변. 용역수익은 대변. 보험료 차변, 이자수익 대변, 여비교통비죠 출장비 차변, 광고선점비 차변이 됩니다. 그럼 단기순이익 얼마가 나온다? 35만 1,000원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수익은 오른쪽이에요. 비용은 왼쪽이에요. 여기 이익 나왔죠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어떤 항목을 봤을 때 이게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건 구분하기 쉽잖아요. 그거 해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아이 좋네요. 4번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다 줬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거기 봐보세요. 기초에 보면 자산이 얼마냐면 30만 원이고 부채가 15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해볼게요. 자, BS인데 이게 1월 1일이에요. 자산이 얼마냐면 30만 원이고 부채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15만 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BS인데 얘는 12월 31일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자산이 얼마냐면 39만 6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냐면 19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이 나오죠? 이렇게. 자본은 얼마가 돼요? 20만 6천 맞나요? 자본은 20만 6천이 된다.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도 얼마가 증가했냐면 5만 6천이 증가했죠? 5만 6천 원만큼이 증가했다. 다시. 지우개가 멀리 있네. 5만 6천 원만큼이 증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풀이한 거 보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1번. 기초 자본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기초 자본이 15만 원이에요. 우리 구했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얼마? 자산 빼기 부채 보자면 얼마예요? 20만 6천.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이 단기순이익이죠. 얼마예요? 5만 6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쓴 걸로 보면 이렇게 되죠. 기말 자본 20만 6천은
기초자본 15만에다가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56,000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걸 넘겨봐요. 넘기면 뭐냐면 이렇게 돼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 요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중요한 것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이 이게 뭐냐면 올해 자본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기초자본이 얼마였냐면 15만 원이었고요. 기말자본이 얼마냐면 20만 6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5만 6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자본의 증가 이건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해요.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다음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산 봐보세요. 자산 보면 기초는 30만 원이고 기말은 39만 6천 원이죠. 다음 시험에 이렇게 준다. 다음 시험에 이렇게 준다고요. 자산이 9만 6천 원 증가했다.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9만 6천 원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봐보세요. 15만 원에서 19만 원, 부채는 4만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빼야죠. 그럼 당기순이 얼마요? 5만 6천이죠. 그러니까 제가 네모박스를 숫자를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자산은 기초에 30만, 기말에 39만 6천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줘요? 자산이 9만 6천 원 증가했다. 부채가 기초에 15만, 기말에 19만 아니에요. 어떻게 준다고요? 부채가 4만 증가했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딱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말 자본에 기초 자본을 뺀 게 자본의 증감인데, 이게 증감인데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면 자산이 9만 6천 원 증가했어요. 그럼 자본이 9만 6천 원 증가해야 되고, 부채가 4만 원 증가하면 자본이 4만 원 감소하니까 자본은 얼마 증가해요? 5만 6천 원. 그게 당기순이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기초, 기말을 다 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내공이 좀 약한 거고, 저랑 같이 이제 4번을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이 관계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감소해요.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보라면 이 관계.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산이 더 커진다. 부채가 그대로 있다면 자본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은 비례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이 줄면 자본도 줄고 자산이 늘면 자본도 느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산 내에서 부채가 커지면 자본이 줄고요.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이 커질 거 아니에요. 부채랑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번 같은 문제를 줄 때 자산이 9만 6천 원 증가했다. 부채가 4만 원 증가했다면 자본은 얼마 증가했어요? 5만 6천 원 증가했죠. 여기 소유주 투자, 유상 증자는 현금 배당 없으니까 당기순이 얼마예요? 5만 6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마지막 5번 문제만 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깔끔하게 지금 잘 진도 나가겠죠? 내일은 그 2장서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자, 우리 31페이지 가봐. 31페이지.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자, 현기에 X1년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각 항목이 어떤 개념에 위배한지 보자. 아주 뭐 쉬워요. 이렇게. 자, X는 12월 30일에 상품을 판매가액 800에 판매했으나 외상 매출 대금이 12월 31일까지 회수되지 않아서 손익에서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현금 주였다는 거 아니야? 돈이 안 들어와도 물건을 주면 그게 뭐예요? 수익이 실현됐으면 수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주 위배죠. 그러니까 실현됐다고요. 그 실현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도하는 시점. 여기 있죠, 지금. 물건을 인도한다. 이 인도하는 게 이게 실현 시점이에요. 실현됐다. 수익이 실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현주 위배가 되고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1년치 자동차 보험료. 저도 이제 12월 달에 삼성화재 들어가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10월 1일 납부한 1년치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했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면 1년에 12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10만 원씩. 그럼 10, 11, 12. 3개월치죠. 30만 원 올해 비용이고 90만 원 자산 잡아야 돼요. 그걸 뭐라 써보세요? 선급 보험료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와
선급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10월 1일이에요. 내년도 9월 30일까지 120만 원이다는 뜻이. 지금 여기 30만 원은 올해 비용이고 90만 원 내년도 비용. 내년도 비용을 올해 말에 뭐라 불러요?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선급보험료하고요. 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급보험료는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는 뭐 기간 경과분이 되는 거죠. 얘는 기간 미경과분, 얘는 기간 경과분이 된다. 기간 경과됐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IS. 손익계산서가. 얘는 미경과됐죠. 어디로 가야 된다? BS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내용들이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오늘 우리 첫날이고 한데 그래도 가볍게 많이 해결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진도도 이제 쫙쫙쫙 잘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처음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달래가면서 우리 같이 가는 거고 문제에 대한 설명도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만 잘하세요.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복습만 잘하시고 제가 푼 문제들을 그런 의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OX 문제나 익힌 문제 이것도 다 지금 풀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32페이지 있죠? 내일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내일 본론. 내일은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